이태원 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태원입니다. 오늘 그 눈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우리 그 인체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까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번 그걸 서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불 좀 한번 다 꺼줘 보세요. 이 키스 타임은 아닙니다. 자, 지금 컴퓨터 때문에 뭐 조금씩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눈을 이제 불을 켜주시죠. 이 눈에 이상이 생기면은 하나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력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잘 안 보이면 그것도 또 큰 문제가 되죠. 안경 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안경을 한번 벗어보세요. 자, 안경 벗고 목욕탕에서 더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원시시대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눈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런데 이 안경과 컨택트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시력을 개선해 주는 것들이 우리 생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관한 것들이, 눈의 사이즈가 사실은 우리 공 가지고 여러 종류의 공들이 있잖아요. 눈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탁구공 정도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체의 눈의 사이즈입니다. 이 탁구공 같은 거를 80년서부터 지금까지니까 뭐 한 30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 참 한심하기도 하죠. 그걸 여기다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눈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단면도를 그릴 텐데, 탁구공을. 우리 보통 이렇게 됐다고 많이 뭐 그림이나 이런 곳에서 보죠. 그러고 자, 이 앞에 이런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 렌즈는 굉장히 탄력성이 있고 얇은 막에 쌓여져 있는데, 그거를 두껍게 얇게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실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또 한 층을 이루고, 또 그 안쪽으로 또 한 층을 이루는 층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끝나요. 자, 이게 우리가 항상 보는 눈의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하는데, 이 맨 바깥 층에는 눈에서는 눈을 보호해주는 부속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속눈썹이 있죠.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서로 얼굴들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서로 인상들이 다 달라요. 눈매가 다르고, 눈매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주는데, 이쁘고 안 이쁘고
그게 사실은 눈에서 많이들 결정이 되잖아요. 마음도 눈에 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악하게 생겼다, 순하게 생겼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 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눈꺼풀. 사실 눈 자체는 다들 똑같거든요. 눈꺼풀의 모양이 그 모든 인상을 결정을 해주니 사실은 아주 그 말초적인 곳에서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안쪽에 이제 그 결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얇은 막처럼 루즈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눈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눈을 움직여주는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 바깥에 붙어 있는 근육들. 한눈에 위쪽, 아래쪽, 바깥쪽, 안쪽. 그리고 또 옆쪽으로 2개 해서 6개의 근육이 정확하게 어느 쪽을 볼 때 눈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사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 눈꺼풀과 이런 것들 말고 눈 자체에 관한 얘기를 위주로 해서 하겠는데 이 맨 앞에 그린 이 부분이 우리가 각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눈을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이쪽이 코 쪽이고 서로들 눈을 한번 이렇게 좀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윗꺼풀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요게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골리안들은 몽고주름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가 있는데 이건 또 자연의 법칙, 진화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앵글로색슨, 영국에 있는 아주 습하고 한 곳에 비해서 몽고족들은 사막 기후, 좀 건조한 곳에 있기 때문에 눈이 작아야지 눈물이 증발이 덜 돼요. 근데 요새는 그거를 자꾸 키워놔가지고 증발이 빨리 되고 그래서 건조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할 때는 그런 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이 바깥에는 이 눈을 계속 보호해 주기 위해서 눈물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물이 생산이 돼서 항상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서 코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위아래에 비루관이라고 그래서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있고 코 뒤로 넘어가게 돼요. 안약을 눈에 집어 넣어 본 사람 넣게 되면은 목 뒤로 쓴물이 넘어가죠. 여기를 통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 눈물이 바깥으로 항상 흘러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죠. 이 눈물에 그 눈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체에서 점막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3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이 눈에 있는 결막, 그리고 구강,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막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저 내장 장기도 다 점막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자들 같으면 질, 남자 요도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점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분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수분이 있게 되면은 세균들이 많이 거기에 번식하게 되죠.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서로의 이제 대결 과정에서 나쁜 세균이 이기면은 염증이 생기는 거고 좋은 세균이 이기면은 뭐 건강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목에 우리 항상 감기 잘 걸리죠? 세균들이 있어서. 그리고 결막염, 아주 일반적인 안과의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그 결막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 중에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은 뭐 여름철에 또 요즘에 슬슬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유행성 각결막염 해가지고 남한테 옮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또 여자들 같으면 질염, 요도염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점막으로 되어 있는 바깥으로 노출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이 각막, 그리고 아까 홍채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서 보면은 이 조리개 역할을 하죠. 멀리 볼 때는 동공이 열리고 가까이 볼 때는 닫히고, 또 밝은 데서 보면은 닫히고, 또 어두운 데서 보면 동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 각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이제 그 동공이 있는데 그 뒤에는 렌즈, 수정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우리 눈은 멀리나 가까이나 아주 다 잘 보이게 됩니다. 그 자동 초점 카메라죠. 카메라로 치면은 카메라와 구조가 아주 이걸 따라서 똑같이 만드는 건데 멀리 가까이 잘 보이는 자동 초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렌즈가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두꺼워지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근육이 그런 일을 해줍니다. 이 근육은 모양체근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360도 돌아가면서 실처럼 붙어 있어서 가까이 볼 땐 힘을 꽉 줘요. 그러면 이게 뚱뚱해져서 초점이 바로 이 부위에 맺히게 되고, 또 힘을 풀게 되면, 멀리 보게 되면 힘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덜 필요한 건데 그게 얇아져서 초점이 여기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그 맺히는 곳이 이 부위, 황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쿨라. 그리고 아까 여기에 세 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막과 연결되어 있는 눈의 구조를 지탱해주는 이 부위, 맨 바깥층이 공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흰자위. 이 결막은 거의 반투명해가지고 공막의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막. 그리고 그 밑에는 눈 자체에 영향을 다 결정해주는, 영향을 주는 혈관이 잔뜩 있습니다. 이 중간층이. 이게 포도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막에 연결돼 가지고 모양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근육이 있어가지고 그 조절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몸이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근육이에요. 몸이 피로하면은 이 근육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뿌얘지는 게, 피로할 때 뿌얘지는 게 바로 이 근육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제일 먼저 40대 후반서부터는 이 근육은 만세를 부르게 돼요. 앞에 조절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40대 후반서부터는 가까이 볼 때 두꺼워지지 못하는 만큼 앞에 돋보기를 써야지 여기 가서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티나,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망막에 상이 맺혀서 그게 바로 이 뒤에 그려놓은 시신경을 타고 뇌의 뒷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아주 특징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결막, 여기 싸고 있는 얇은 막에는 가장 많은 게 결막염. 그리고 이 각막에 여러 가지 뭐 혼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나이가 이 홍채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복잡한 것들은 놔두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수정체. 이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아주 유연하게 돼 있던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성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굳게 되고 또 혼탁이 오게 돼요. 뿌옇게 되면은 보이질 않게 되죠. 그걸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되면은 이걸 빼내고서 여기다가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게 되면 조절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어느 일정한 도수밖에는. 그래서 요즘에 그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수정체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우리 안경에 밑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돋보기를 집어넣죠. 그런 식으로 돋보기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초점이 한 군데 정확하게 맺히는 게 정확한 렌즈인데 그거를 초점을 벌려놓는 거예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좀 그 어설픈 렌즈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가까이도 보이고 멀리 보이게 하고 대신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파인한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또 요 막을 남겨놓고 그 안에다가 렌즈를 집어넣는데 플렉시블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조절이 가능하게 한 그런 렌즈들도 우리가 인공수정체로 집어넣는데 다 실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들입니다. 아직도 발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술로 간단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뒷부분에 있는 망막에 관한 건데 이 망막에 가기 전에 이 빈 공간들 여기는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초자체라고 하는 아주 맑은 투명한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초자체는 얇은 막에 쌓여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후리하게 떠 있는 부위들이에요. 붙어 있는 부위는 별로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몇 군데들. 이 초자체는 젤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는 태생기 때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태생기 때 있었던 흔적들, 혈관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끈적끈적하게 젤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시축을 가리질 않게 돼요. 그런데 근시가 심하거나 나이를 먹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질환 또는 수술을 받게 되거나 했을 때 이 초자체가 젤리 같은 것이 액화가 되기도 합니다. 액화가 되면 출렁출렁하니까 이게 앞에 가서 가리기도 해요. 눈앞에 뭐가 떠다니기도 하고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앞을 바로 가리고 있으면은 아주 그것 때문에 정신병까지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보려고 하는데 쫓아가지. 나도 3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비문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게 되는 것이 사실은 7, 80%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떠다니는 게 있어서 앞에 뭐가 어른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망막에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혈관이 있다고 하지만 망막 자체에도 혈관들이 이 시신경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쭉 있는데 이 혈관들에서 출혈이 되거나 그러면 혈구세포들이 여기 떠다니겠죠. 또는 망막이 가끔 가다가 근시가 심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데 변성이 오게 됩니다. 변성이 오게 되면 찢어지기도 하고 망막 박리 같은 것들이 생겨서 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또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쪼가리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집에 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문증이라고 앞에 뭐 떠다니는 게 있고 목이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그래서 날파리증 그러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한 번은 반드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20, 30% 되는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실명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체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한 비문증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망막 말고 포도막 그 밑에 있는 포도막은 혈관 우리 전신에 있는 혈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역 계통의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망막에는 혈관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망막의 질환들이라고 하는 게 이 당뇨병성 망막증 하는 게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몸에 있는 혈액 속에 당이 많게 돼가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못 가겠죠. 필요로 하는 곳에 산소나 영양분 공급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망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다시피 뇌의 한 부분이에요. 대사가 굉장히 활발한 기관입니다. 근데 산소 영양분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잘 못 가는, 당뇨병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그게 잘 못 와요. 그렇게 되면 인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새로운 비정상적인 임시 신생혈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생혈관은 정상혈관과 달리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도로를 만들었지만 그건 잘 터져요. 그래서 출혈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망막이 기능을 못해서 아까와 같은 껌껌한 안 보이는 경험을 했듯이 실명 원인에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뇨병성 망막증이 실명 원인 1위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실명 원인 1위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반 변성. 이 중심에 여기가 변성이 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많이 써서 생기는 겁니다. 5만 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있죠. 거기 밑에 조그맣게 태어난 연도하고 죽은 연도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몇 세 때 사망을 했는지 아시는 분? 또 1,000원권에 율곡이인가? 거기도 연도가 있어요. 몇 세에 사망을 했는지 아시는 분? 신사임당은 46세, 만 46세, 율곡이인은 48세. 대개 그때의 평균 수명은 50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백내장이 실명원인 1위예요. 그러다가 우리 평균 수명이 70대 이렇게 가면서 60대, 70대 이렇게 되면서 대사성 질환인 아까 당뇨병성 망막증이 실명원인 1위가 됐었고 지금은 되게 8, 90 많이 살죠. 이게 황반변성이 실명원인 1위가 됩니다. 그거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보세요. 근시들은 초점이 여기 와서 맺혀요. 그죠? 이게 길어졌어. 이것도 하나의 진화의 법칙으로 하나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길어져가지고 여기에 초점이 맺히려고 하면 이게 길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키가 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안경을 안 썼는데 자기는 쓴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부모님이 자기보다 키가 아주 작았던 사람.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식생활 변화 때문에 키들이 많이 컸어요. 많이 크게 되면 비교적 키가 크는 만큼 이건 자꾸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변화가 돼서 초점을 여기 맺혀줘야 되는데 여기는 혈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진화의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키 작은 민족이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키가 커가지고 됐던 그 민족들은 근시가 많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원시가 많아요. 원시는 이게 짧아져서 초점이 뒤에 가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자, 근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황반에 들어오는 자극은 아마 상대적으로 더 적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을 해서 계속 여기다 정확한 초점을 맺히게 해준단 말이야. 계속 혹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80, 90 살게 되면은 누구도 1.0이라는 시력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서서히 나빠지면서 여기에 변성이 오게끔 돼 있다. 그럼 그 변성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럼 뭐냐? 이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이 학생도 정확하게 내 황반에 초점이 맺혀. 이러면 좀 뿌옇지만은. 이 본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들어오는 그 인설트는 외계에서 태양 광선에서부터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주선이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자외선도 있어요. 자외선이 A, B, C로 나누죠?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파장이 가장 짧은 놈. 이거는 닿기만 해도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뭐 피부암을 유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행스럽게 이거는 공기 중에서 다 흡수가 돼요. 여기에 도달하질 않아. 그런데 BC는 에너지는 약하지만 도달해. 도달해서 어디에 가느냐? 렌즈에서 흡수가 돼요. 피부에도 흡수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대개 BC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희생이 돼가지고 백내장이 돼버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백내장 수술을 했든 더 오래 살든 가시광선들은 이걸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죠? 이 가시광선. 우리 보는 것들. 그래서 여기는 혹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놈이 청색광이야. 대개 470 나노메타 또는 뭐 450 그러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420 나노메타의 청색광은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계속 자극이 돼.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청색광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이 가시광선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행스럽게 한 10여 년 전서부터 연구들이 꽤 많이 돼서 황반 변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 청색광을 계속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이 망막도 한 3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층은 10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갱글리온 셀이라고 하는 중간층에 있는 세포에서 라이포푹신 그래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그게 여기에 침착이 되면서 변성을 가져온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통제는 안 하지만은 양심적인 전구 회사에서는 그 청색광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등에는 경고 문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55세 이상, 또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거나 황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특히나 건강한 사람도 55세 이상에서는 이 등의 오랜 장시간 사용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 청색광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얀 백색광이 있는 불빛들. 지금 여기도 청색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LED. 요즘에 그 전기를 아낀다고 LED 등을 굉장히들 많이 사용을 하죠.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조차까지도. 쉴 새 없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황반이다. 자, 그러면은 그 등을 다 없애야 되느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청색광을 막아주는 필터를 끼는 거예요. 선글라스.
청색광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선글라스는 옐로우 필터,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볼 겁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망막은 그런 쉴 새 없는 아주 인체에서 가장 쉴 새 없이 이 순간에도 자극을 받고 있는 제일 아주 문제가 되는 기관이다. 이걸 잘 보호해야지 나이 들어서 의사들이 평균 수명은 90, 100세까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시력이 0.3. 여기가 망가지면 딴 데가 아무리 멀쩡해도 0.1을 넘기질 못해요. 시력을. 딴 데가 다 망가져도 여기만 깨끗하면 시력 1.0. 옆이 안 보여서 그렇지. 드라마들 TV 없이는 못 살죠. 나이 들면은 운동도 못 할 거란 말이야. 보는 거라도 있어야 돼. 잘 보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하루를 청색광에 노출해서부터 피한다고 하면은 황반변성 하루 더 늦게 온다. 이제 또 내일서부터는 전부 다 그 노란 선글라스들 끼고. 오케이.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굴절 이상에 관한 거. 우리 이런 그림을 많이 봤죠. 여기 초점이 맺힌다 이게. 이거는 다 씬 렌즈예요. 아이디얼한 렌즈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절대로 이 자연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 이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 매개가 다른 곳을 들어갈 때는 빛이 항상 꺾이게 돼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고 또 여기도 고굴절 렌즈 하면은 여기에 굴절 계수하고 여기 굴절 계수가 다르다고 하면 여기서 또 한번 꺾여요. 그리고 또 유리층이나 플라스틱 층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또 꺾이고. 모든 렌즈는 식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도식으로 그렸지만은 실제로는 굴절이 모든 매개체가 다른 곳에서는 굴절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눈에서 한번 봐봅시다. 무지무지하게 복잡하죠. 우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굴절이 일어날까요? 각막, 노. 이 앞에는 얇은 눈물층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이 눈물층에서 굴절이 또 일어나. 공기에서 눈물로 갈 때, 또 눈물에서 각막으로 들어갈 때, 각막에서 일로. 또 여기도 아까 초자체와는 달리 전방수라고 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생리식염수 같은 게 차 있어요. 이 굴절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식염수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안과적인 질환이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이 액체는 여기 보면 아까 포도막 앞에 모양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모양체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흘러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 혈관으로. 액체가 계속. 그런데 이게 생산이 많아지거나 나가는 게 좁아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압력이 높아지죠. 눈의 압력이 높아진다. 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제일 가장 민감한 부위인 이거는 아까 근육에서 그런 거고 이 시신경에 나오는 부위가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은 망막으로 가는 신경 섬유들이 죽게 돼 있어. 그러면 아까 또 불 껐을 때처럼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이거를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마르는 건데, 갑자기 높아져서 뭐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 두통도 오고 안통도 오고 토하기까지도 해가지고 무슨 뭐 소화제 먹고 그러는데 안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10% 내지 5%도 안 되고 서서히 압력이 높아져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 주변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만 남게 되고 꼭 터널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다 그게 싹 없어지면은 아까 불끈 상태를 영원히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굴절 또 지나가가지고 렌즈에서 또 굴절을 하게 되고, 또 렌즈도 이 그 콜텍스라고 그래서 이 피질하고 핵하고 또 굴절 개수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시, 원시, 난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초점 맺히는 거고, 난시는, 원시는 저 뒤에 맺히죠. 난시는 아까 이 눈이 탁구공이라고 했는데, 즉 축구공처럼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럭비공처럼 돼 있어. 한쪽 축은 여기, 한쪽 축은 다른 면. 그래서 앞에다가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상을 맺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경을 끼고 교정을 해주는 건데, 이 안경이나 이제 이런 거 쓰기들 싫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라식 수술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줄게요. 요 부위를 여기다 확대해서 단면을 그릴 겁니다. 이 각막의 두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것도 두꺼워요. 피부의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평균치는 교과서적으로 550 마이크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520 마이크론이 평균치고, 흑인들은 500 마이크론 정도가 평균치예요. 그 백인들, 코카시안들은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어. 피부에 하얘. 하얀 사람들은 피부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피부가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백인들 멀리서 보면은 뭐 신디 크로포드 이쁘고 저거 할 것 같죠? 실제로 가서 피부를 보면은 코끼리 가죽이야. 그 사람들은 550 마이크론이 평균치고, 흑인들은 뭐 피부가 거칠을 것 같지? 실제로 보면 비단결이야. 멜라닌 색소 풍부해가지고 얇아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평균치예요. 자, 저걸 확대했는데 요게 상피세포. 우리 매일 때나 각질로 벗겨져 나가고 또 다시 재생되고 쉴 새 없이 4-5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한 50 마이크론 정도가 돼요. 요건 내피세포. 안쪽에 있는 세포예요.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한 10 마이크론 정도가 된다. 요건 각막 실질. 이 라식라섹이라고 하는 거는 안경 렌즈가 귀찮으니까 바로 이 각막에다가 생체 안경을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각막은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혈관이 없어. 하느님이 잘 보게 하려고 혈관 없이 만들어준대요. 만약에 이게 핏줄이 있다고 하면은 유리창에 빨간 줄밖에 보이질 않을 거다. 헌데 여기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어서 이 산소 영양분 공급해주고 대신 해줄 곳이 필요하다. 바로 요 막에서 그런 일을 해줘요. 보우만시 막, 보우만스 멤브레인. 또 여기는 데스멧 막, 데스멧 멤브레인 해가지고 이 막에서 산소 영양분 공급, 노폐물 배출,
뭐 생물학과 학생들은 아시겠지만은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내피세포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죽게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거나 또는 눈 속에 수술을 받아서 죽게 되면 옆에 놈이 그걸 그 자리까지 커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수술 받았던 사람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은 내피세포의 밀도가 떨어지게 돼요.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능을 잘 못해. 그래서 다치거나 병 걸려서 여기에 부기가 생기게 되면은 잘 안 빠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간단한 각막에 부기 가지고도 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요즘에 안내 렌즈 삽입술 하는 게 광고들 많이 해요. 그죠? 눈 속에다 렌즈를 집어넣는다. 내피세포의 숫자가 줄어들 개연성이 너무나 높아. 아주 위험한 수술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 수술인데 일부 이제 안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질 않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뭐 각오하고서 꼭 받아야겠다고 하면은 그걸 감수하고서 받는 수술이다. 자, 라식은 여기다 하는 건데 아까처럼 이게 혈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막이기 때문에 이 막을 피해서 이렇게 뚜껑을 만듭니다. 여기는 붙여놔요. 도망가지 말라고. 앞에서 보면은 각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홍채 중심이 있어요. 뚜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붙여놓고 뚜껑을 제끼게 돼요. 이렇게 열리겠죠? 그리고 요 부위를 엑시머 레이저로 깎아준다. 즉 여기서 보면은 요 부위를 깎아주는 겁니다. 다시 덮게 되면 이게 오목하게 돼서 생체 안경 역할을 해준다. 대개 이제 이거 깎는 양은 도수에 따라 달라요. 자기 눈의 도수가 마이너스 4디옵타다. 마이너스 6디옵타 이상서부터는 고도근시라고 그래서 망막의 변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디옵타다. 그러면은 대개 얼마를 깎느냐. 기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기계들은 40 마이크론대를 깎는 게 있는가 하면 8, 90 마이크론을 깎기도 해요. 그 플랜에 따라서 다릅니다. 컴퓨터. 되게 미국 사람들은 안전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덜 깎는 기계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한 50 마이크론을 깎는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깎는 양들이 많은 게 80에서 뭐 120 마이크론 사이들을 많이 깎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 80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 뚜껑의 두께는 150 마이크론이 스탠다드한 평균체.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요게 남습니다. 뚜껑은 힘을 못 받아요. 바로 이 건드리지 않은 이 부분이 각막을 유지해 줄 수밖에 없다. 얼마가 남습니다. 150, 80 빼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52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520에서 150을 빼면 그리고 80이니까 230 빼면 290 마이크론이 남는다. 자, 정상인들 중에 각막이 가장 얇은 사람이 400 마이크론대서부터 있어. 그래서 이 수술은 80년대 후반에 실험적으로 나왔어요. 이 엑시머 레이저라는 게 분자 구조를 깎아주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칼이야. 그래서 그거를 생체에다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해본 거거든. 근데 잘 돼. 컴퓨터도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렌즈 성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래 위 합해서 정상의 최소치인 400 마이크론 이상만 남기면 되겠다. 95년도 정도에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 150이니까 이게 250 마이크론 이상만
남기면 안전하다.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미국 FDA에서도 공인되고. 그런데 사실은 아주 불안하더라. 지난 20여 년 됐습니다. 이 수술 생긴 지. 눈 망가진 사람들 꽤 많아요. 그 사람들 이 단층 촬영도 되거든. 해봤더니 대개 이 밑이 베드라고 얘기하는데 베드가 200도 안 남은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얇은 사람 억지로 많이 깎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150 마이크론 1mm 요만큼인데 그거의 거의 1000분의 1이다. 여기는 아주 두껍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셀로판지 정도의 두께다. 이 뚜껑 만드는 일은 칼로 셀로판지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포를 뜨는 일이다. 아주 어렵겠죠? 어려워요. 기계로 한다지만 그 기계 사람 손으로 잡고요. 우리 부항 뜨는 기계처럼 안구를 석션을 걸어 음압으로 걸어놓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때 칼이 쓱 지나가는데 여기는 아까 결막이라고 하는 건 느슨하고 그래서 조직이란 말이에요. 유리가 아니야. 이게 칼은 지나가는데 압력이 풀리는 경우가 자꾸 생겨. 그러면 뚜껑이 쪼가리가 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못 사니까 여기다 얼기설기 붙여놔야 돼. 수술을 더 이상 진행 못하고 앞에 줄이 있어. 주름도 있고. 보이질 않게 돼요. 남의 눈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런 일 한두 번 당하고 나면은 뭐 다시는 그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질 않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압력 있는 데를 누르게 돼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누르게 되면은 이게 말랑말랑한 게 뿔룩 튀어나온다, 이게. 그때 칼이 쓱 지나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쁘게 뚜껑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뚜껑이. 순식간에. 그러면 여기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두께 전체는 넉넉하지만 이 밑에 베드가 200도 안 남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각막이 힘을 못 이기고 붕괴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라식 수술을 하는 안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졌어. 뭐 너도 나도 다 해. 처음 하는 의사나 손 떨리는 의사나.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뚜껑 만드는 일이. 왜 그러느냐. 이게 칼로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5, 6년 전서부터 레이저로 만드는 게 나왔어. 칼을 안 써. 위에서 레이저를 쏴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뚜껑을 드러낸다. 여기 아무나 다 스위치만 밟으면은 뚜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획기적으로 안전해졌다.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 과학은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저라는 건 위에서 보면은 동그란 점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그죠? 아주 작은 미세한 점으로. 그래서 위에서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레이저가 안 된 부위가 생긴더라. 티슈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우표 떼낼 때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해. 그래 처음에는 하나도 안 쓰다가 이거를 작게 만드는 거야. 촘촘하게.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10분의 1로 작게 만들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분리가 또 안 돼. 최대한도로 작게 만들어 봤더니 한 30% 정도 작게 해가지고 되더라. 에너지 있고. 사실은 50보 100보죠. 이 정도의 울퉁불퉁한 건 그냥 감수하자 하는 그런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지 아주 이쁘게 될 수가 없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자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이건 단백질이다. 이게. 화상을 입히고 단백질 변성을 가져와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변성이 심한데 그것도 에너지를 줄였어. 줄이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은 에너지가 없어서 분리가 안 되니까 한 30% 줄인 거예요. 그런 단점들을 안전한 대신 아무나 레이맨이 하더라도 쉽게 되는 대신에 그런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수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칼로 깎는 마이크로케라톰이라는 장비를 미국이나 여기서나 선호하는데, 대신 아까 봤듯이 전체적인 두께라기보다는 이 밑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베드.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이 250 교과서적인 기준으로 수술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은 대개는 270에서 300 마이크론 정도를 이 밑은 남기려고 하고, 아주 보수적인 의사들은 이 밑에 베드를 320 마이크론 이상은 남기려고 한다. 이 수술은 한 번 하면 그만이야.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한다고 하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따르는 게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520 평균치고 우리가 보통 깎는 80 마이크론 평균을 갖다 한 거야. 그랬는데 320에는 훨씬 못 미쳐요. 법률로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은 이것만 넘으면 되거든. 의사들이라는 게 재량권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 운 좋으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도 7, 80%는 괜찮아. 80% 이상. 거기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아닌 쪽 1, 20%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한테 100%가 돼. 통계라게 그렇다. 그래서 죽고 사는 암 수술이야 합병증 50%라도 받아야 되지만, 이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1, 20%도 피해야 되는 수술인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밑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뚜껑을 얇게 만들어.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리고 여길 깎아. 뚜껑을 얼마냐? 100 마이크론 내외로. 그러면 이 베드가 50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50이 늘어나니까 340이 되네. 더 안전해졌다. 레이저로는 이거 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 레이저를 이렇게 여기다 친다. 열이 이만큼 발생해. 아까 우리 피에서 내려갔던 이 막을 뿌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파는 사람들은, 장비를 개발한 곳에서는 뚜껑을 110 마이크론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 여기에 문제를 일으킬까. 그래서 대개는 150, 130, 150 이상을 만들어. 레이저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레이저로 뚜껑 만드는 거는 환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의사 본인들을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다 하게 되면은 이만큼 늘어나니까 안전해졌지만 사실은 겨우 20 마이크론 넘은 거예요.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 밑에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어떤 수술을 하느냐. 뚜껑을 안 만들고 여기다 그냥 깎아요. 상피세포는 재생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또 50이 더 늘어나. 그러면 이 밑에가 베드가 390 마이크론이 된다. 아주 안전해, 구조적으로. 이게 바로 라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탠다드 라식이고, 요게 씬 플랩드 라식, 얇은 뚜껑의 라식. 그래서 보통은 마이크로 라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수술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지, 사실은. 수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뚜껑을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것.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는데 이건 나름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 여기서 봤지만은 이 보우만스 멤브레인 있죠? 이걸 같이 없애야 돼. 이게 없으면 여기 살 수가 없어. 다행스럽게 이 막은 상피세포처럼 재생이 돼요. 이렇게.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 회복이 늦어. 또 여기는 신경섬유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라섹을 받으면 뭐 닷새 내지 일주일 동안 회복이 늦고 아프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수술을 잘하면 그걸 하루 이틀로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걸 건드리지 않으니까 4시간이면 회복이 돼. 아침에 수술하면 저녁 때 맨눈으로 TV 보이고. 그래서 다 구조적으로 이걸 하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거야. 여기 하나 남아있는 문제는 이게 재생이 되면서 제대로 재생될 수도 있고 잘못 재생될 수도 있어. 그건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상처 나도 상처가 우들두들 붙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쁘게 붙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잘못 재생돼서 우들두들하게 되면은 보이질 않게 돼. 안경을 끼워도 안 보여. 그게 합병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라식 못 받는 사람 라섹 받는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냐. 도수가 하도 높아서 한 10년 전쯤에 여기서 이렇게 많이 깎아야 될 사람이 있었어. 높으면 많이 깎아야 돼. 그러면 이게 너무 얇게 남게 돼. 수술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수술하고 싶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깎으려고 개발해낸 게 바로 라섹이에요. 250은 남기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수술들을 이렇게 해서 라섹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만씨 막이 재생되는데 이건 빨리 재생되는데 이건 오래 걸릴 거야. 그죠? 오래 걸리게 되면 여기가 재생이 지연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세포들이 거의 죽으려고 들어. 증식을 해요,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와글와글 증식하게 되면 그게 바로 뿌옇게 혼탁으로 나타난다. 이런 데야 뭐 상처 조금 증식돼도 괜찮은데 여기 혼탁되면 보이질 않게 돼. 각막 이식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합병증이 되더라. 그래서 5, 6년 전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여기다가 약을 쓰기 시작을 했다. 무슨 약이냐. 세포가 증식하는 병을 암이라고 그래. 캔서. 항암제.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항암제를 옅은 농도로 해서 여기다 뿌려가며 수술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M라섹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증식이 억제돼서 혼탁이 상당히 줄게 됐어요. 그런데 항암제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하는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항암제까지 써서 안경 벗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어지간해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안 해줘. 자,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억지로 하는 편법이다. 그래서 요즘은 라식 못 받는 사람 라섹한다는 얘기 맞지만 이런 편법까지 써야 되는 거고 라식도 받을 수 있는 살짝 깎는 사람을 라섹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그 수 같은 문제들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수술들을 70%들이 그것만 해. 도수가 높지 않은 사디옵타 전후에 뚜껑 안 만들고 라섹하는 거. PRK. 그걸 서피스 아빌레이션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게 바로 라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게 조절을 한다고 그랬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수를 재야 돼. 그래야지 깎는 양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생체는 자꾸 움직여. 잴 때마다 도수가 다르다. 안경 콘택트 렌즈도 도수를 재는 일이에요. 그거는 한두 번 검사해서 처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캐스팅하면 돼.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도수 좀 높은 거 해주면 돼요. 높은 거 하면은 쨍하게 잘 보이지만 가까이 볼 때 어지러워.
근데 저 생체 안경은 벗을 수가 없어. 안경은 벗거나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 생체 안경을 만들 때는 이 검사를 여러 번 해서 같은 값을 찾아가야 돼. 이건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낸다든가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생체는, 생체 계측의 원칙은 그때마다 적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일이지, 우리 통계 처리하듯이 뭐 평균이나 뭐 중앙 미인 값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건 논문 쓸 때나 할 일이야. 자기 눈이라고 하면 같은 값을 찾아가, 즉 검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깎을 양을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아마 관심 있는 게 라식, 라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내가 어떤 의사가 수술을 굉장히 잘해. 하지만 이 장비가 없으면 또 수술을 못하는 게 또 바로 이런 수술이라. 근데 이 장비, 레이저 장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해요. 레이저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100이라고 레이저를 발생시키면 열댓 개의 렌즈와 미러를 통과해서 사람 눈에 오는데, 우리가 수술에 쓰는 거는 10 내지 20%를 쓰는 거예요. 에너지는 여기서 다 없어져. 오는 도중에. 그 얘기는 렌즈와 미러를 친다 이게. 흠집도 생기고 얼라인먼트도 틀어져. 무슨 얘기냐? 레이저는 한 번 슈팅하면 모든 조건이 다 바뀌어요. 사람 눈에 쓰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서 0점 조정을 해야 돼. 악기도 우리 연주하기 바로 직전에 튜닝하죠. 그것보다 더 엄밀하게 해야 돼. 깎아보고. 그러니 그 튜닝하는 과정이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해. 그래서 한 시간에 한두 명밖에는 사실 못하는데, 요즘에는 과당 경쟁이 되고 아까 레이저 같은 걸 다 해서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경쟁이 되니까 뭐 호텔처럼 차려놓고 광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못하면 파산할 걱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아놓고 수술들을 하더라.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게 라식과 라섹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쭉 얘기를, 중요한 얘기들은 사실은 다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이거는 다 전략적인,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 뭐 질문은 나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우리 눈에도 암이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드라마에도 몇 번 와서 문의가 와서 가르쳐주고 뭐 했는데, 이 가장 많은 것들이 망막에 생기는 망막 모세포암이라는 게 있어. 망막 세포에서 암이 생겨. 자, 이게 이제 왜 이 대개 신생아 한 10만 명당 한 4, 5명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생아가 70년대, 74년, 뭐 5년 할 때도 신생아가 1년에 6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신생아 숫자가 한 30만 명 되나요? 홍 교수님. 예. 그러니까 요 숫자가 이제 줄었는데, 60만 명 했을 때 4, 5, 20, 한 해에 우리나라에 한 2, 30명이 그런 암이 생겨. 희귀암이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한 10몇 년을 그걸 했는데, 이게 1년에 새로운 신환이 한 30명 되니까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잘렸어. IMF 때. 그 신난다. 라식만 하고 앉아있지만은. 근데 이 암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은 요즘에 모든 질환은 유전자로부터 생긴다고, 이상으로부터 생긴다고 그래요. 87년인가 사이언스에 보면은 2, 3, 5와 모아라고 하는 제목의 종설이 실린 적이 있어요. 2, 3, 5 또는 그 이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질환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기는데, 이게 한 개의 이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야. 2개, 3개 그 이상의 조합으로 생겨. 나는 아직도 담배를 피는데,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요. 담배 피우면 폐 안 걸린다고 그러죠. 자, 유전자에 댐이 있어. 홍수가 날라 그러면 댐이 폐암 같으면 3개가 무너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3개가 다 무너져야지 댐 생기는데 하나만 튼튼하면은 안 생겨. 그 유전자의 변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요. 담배 연기 속에 타르도 생기고, 그것보다 더 많은 거는 이 바깥에 나가면은 자동차의 타이어,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가루, 매연, 또 자외선, 엑스레이, 유전자의 변화가 순식간에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몇 시간 지나면은 한 24시간, 48시간 되면 다시 복구가 돼. 댐이 무너졌다 다시 된다. 또 어떤 유전자의 변형은 태어날 때부터 생겨. 폐암이 3개의 유전자에 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2개가 무너져 있던 사람들은 담배 피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나머지 댐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다. 그럼 피워도 괜찮겠죠. 그게 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환의 설명이 그걸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또 남들하고 생각을 할 때는 그 한 댐이라도 막아줘야지 병의 이환율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캠페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유전자에 관한 얘기들이 처음 시발된 게 바로 이 망막 모세포종이야. 80년대 후반에 이 망막 모세포종은 아주 심플하게 딱 2개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겨요. 13번째 크로모점의 쇼담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부위에 RB 진, 레티노블라스토마 진, 이게 처음 발견된 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 여러 개의 유전자 중에 하나씩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조합을 찾아야 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아직도 필요한 거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그 유전자의 조작고 한 부분의 댐만이라도 어느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다시 세워주면 암을 치료할 수가 있어. 레티노블라스토마는 처음으로 그 유전자 치료가 성공한 하나의 예입니다. 실제로 인체는 사용을 누가 몰래 하는지는 모르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 암세포, 레티노블라스토마 세포에다가 바로 그 손상된 RB진을 집어넣었더니 정상세포로 환원이 되기도 해요. 자, 그 유전자, 아주 작은 유전자를 세포에다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생물학과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 아니에요? 응? 바이러스. 맞아요. 바이러스. 해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에다가 그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정상으로 치환되기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시간이 딱 맞은 것 같은데 이걸 다 끝낼게요.